굉장히 쑥스럽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하게 될 이동진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강연 주제를 영화와 함께 여행하는 법이라고 잡았습니다. 가을이 되면 모두들 다 여행 떠나고 싶으시잖아요. 사실 가을에 떠날 수 있을 만큼 여유로운 사람이 없죠. 가을에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어서 못 떠나시고, 직장에 있어서 돈이 있으신 분들은 여름에 떠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리만족 비슷하게 어떻게 강의를 통해서 해소하시라고 영화와 함께 여행하는 법이라는 그런 방식의 강의를 오늘 주제를 잡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두 가지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둘 다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어떤 목표가 결국 해결이 되는지 이루어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영화를 보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토봇이 디셉티콘을 해치우고 지구 평화를 지킬 것인가가 궁금해서 여러분 트랜스포머 보지 않으실 거예요. 오토봇이 이기라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여행도 그렇습니다. 파리의 에펠탑을 보러 간다고 했을 때 파리 지하철 몇 호선을 타고 갈 것이냐, 무슨 역에서 내릴 것이냐, 어떤 다리를 지나서 에펠탑을 볼 것이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길을 헤맸고 무슨 전철역에서 내릴까 하고 그러다가 만난 프랑스 할머니와 이런저런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너무 잘 통한다든지, 물론 할머니가 아니라 줄리 델피 같은 여자면 더 좋겠죠. 뭐 이런 식의 과정들이 중요한 거지, 거기서 에펠탑 보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런 걸 보려면 사실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면은 내가 찍어오는 사진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갔다 와서 합성 기술로 이렇게 다 붙이면 더 멋진 사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 것은 목적이 아니고 과정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영화와 여행 사이에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다. 일단 저는 여행을 갈 때 세상에서 제일 싫은 공간이 비행기예요. 여러분들도 비행기 싫어하는 분이 많으시죠? 근데 저는 정도가 좀 심하고요. 물론 더 심한 사람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라스 폰 트리에 같은 사람, 그리고 우디 앨런 감독 같은 사람은 비행기를 너무 싫어해서 아예 안 타려고 하죠. 우디 앨런은 이제 나이가 드셔서 좀 타시긴 해요. 이제 기력이 좀 약해지셔서. 근데 라스 폰 트리에는 아직도 칸느 영화제가 열리면 자기의 고향 덴마크 마을에서 칸느까지 자동차를 몰고 와요. 아니면 기차를 타고 오던가. 그럴 정도로 비행기를 싫어하죠. 저는 비행기를 타게 되면 일종의 환자 같은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이렇게 체구가 크지 않은데도 꽉 그 끼이는 느낌, 옆 사람하고 계속 신경전을 하게 되고요.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음식이 저한테는 기내식이고요.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옆자리에 앉는 사람이 물론 이제 가족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인데 옆자리에 앉으면 뭐 그 사람이 무슨 뭐 심은하 씨 같은 사람이라도 뭐 무슨 서현 같은 사람이라도 싫은 거예요. 이제 제 취향이 나와버렸죠.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여행 가면 제 머리를 믿지 않고 발바닥을 믿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여행지에서는 중요한 게 머리가 아니고 다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자기가 직접 디딘 공간, 자기가 직접 발바닥으로 체험한 공간만이 나한테 뭘 알려줄 수 있다라고 이상한 믿음 같은 걸 갖게 되는 거죠. 결정적으로 영화 촬영지를 제가 다녀오는 여행을 하기 때문에 영화 촬영지를 가게 되면 뭔가 나중에 글도 써야 하고 목적도 있긴 하지만 실제 그 영화의 장면들을 계속 반출을 하면서 제가 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영화의 상황을 반출을 하다 보면 주인공의 상황을 그 속에 제가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주인공이 저한테 빙의가 되는 순간들을 겪게 돼요. 그래서 말하자면 약간의 배우 같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포 선셋을 놓고 만약에 에단 호크와 줄리 델피가 서로 여행하는 그 장소에 제가 갔다고 했을 때 저는 계속 그 에단 호크의 마음을 이제 떠올리면서, 혹은 셀린의 마음, 그러니까 줄리 델피의 마음을 떠올리면서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막상 여행을 떠나게 되면 현지에서 실망하는 순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멋진 것은 실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멋지기도 하지만 일단 좋은 미용실과 좋은 성형외과를 알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영화 속에서 그 모든 상황이 그 사람들을 멋지게 빛나도록 비춰주기 때문에 멋진 거거든요. 실제로 물론 뛰어난 외모를 갖고 있겠지만, 근데 영화적인 그런 조명과 세팅과 어떤 장식과 이런 것들을 제외한, 더군다나 영화의 촬영이 끝나서 몇 년 지나버린 그 촬영지에 가게 되면 영화 현장에 가서 분명히 정확한 스팟을 찾아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소가 맞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든다면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영화의 촬영지를 갔을 때요. 사실 그 영화를 굉장히 좋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건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잖아요. 결정적으로 가깝습니다. 대만의 단수이라는 곳이고 출장비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수이라는 곳을 찾아서 갔죠.
말할 수 없는 비밀이란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장소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거기 가면 뭔가 이렇게 사랑이 속삭여질 것 같고 이런 느낌을 주는데, 실제 단수일을 가게 되면 거기가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네, 굉장히 퇴락한 느낌을 줘요. 약간 상태 안 좋을 때 월미도 같은 느낌이거든요. 러브레터 때문에 일본의 오타루라는 데를 갔는데, 간날 뭐 1m 50cm짜리 폭설을 제가 맞은 거예요. 근데 하필 찾아간 날 그 러브레터에 등장했던 주인공이 살았던 후지 이츠키라는 여자아이가 살았던 그 집이 있거든요. 세트가 아니고. 그 집을 찾아간 날 그 눈이 왔어요. 그랬을 때 그 눈보라 속에서 그 집을 찾아갔을 때의 느낌 같은 거, 그럴 때는 굉장히 환상적이죠. 그 장소를 멀리서 보는 순간부터 가슴이 뛰는 순간이 있어요. 어쨌건 이 장소를 처음 봤을 때 그때 느꼈던 감동이나 감격이라는 건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행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은 색다른 공간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어떤 공간을 보려고 가는 건데, 근데 막상 공간을 보고 돌아오고 나서 남는 것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결국 공간을 찾아가서 확인하고 돌아오는 것은 시간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관해서 제가 책에서 쓴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책을 읽으면 좀 덜 민망할 것 같아서, 다른 공간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서 절실히 다가오는 것은 다른 시간이다. 결국 여행은 공간 감각을 시간 감각으로 바꾸어서 남긴다. 걸음을 뗄 때마다 발밑에서 생생히 지각되는 길의 질감은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일거에 휘발되어 기억 속 아득한 신기루의 잔영이 된다. 다녀온 나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떠나기 전에 나와 돌아온 후에 나만 오롯하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삶 자체는 또 어떨 것인가? 그런 내게 여정은 결국 음악의 형태로 남는다. 특정한 노래가 직접적으로 특정한 여행을 떠올리기도 하고, 여행 자체가 흡사 끊임없이 물결치는 리듬과 파동처럼 상기되기도 한다. 모든 성공적인 예술이 그렇듯 모든 만족스러운 여행 역시 음악적인 상태를 지향한다. 적어도 내게 환청은 환영보다 강하다. 책을 읽으니까 더 민망하네요. 네. 그렇다면 당신이 갔다 온 곳이 어떤 곳이냐, 어떤 곳들이 인상에 남는가라는 부분들일 텐데, 첫 번째는 맘마미아인데, 요즘 그리스 굉장히 마음 아프죠. 그리스 소식 볼 때마다 여행지를 갔다 왔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 만난 사람이 있잖아요. 어디서 만난 누구, 그리스의 그 수많은 조르바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마음이 애틋해지기도 하는데, 그리스가 이렇게 있으면, 반도가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있으면 보통 여기 밑에 있는 에게해를 많이 다니시잖아요. 무슨 크레타 섬이니 뭐 산토리니 이런 섬들을 많이 다니시는, 로도스니 이런 섬들을 다니시는데, 동양인 관광객들은 거의 안 가는 이 북쪽에 바다가 있습니다. 그 중에 스코펠로스라고 스키아토스라는 두 가지 섬이 있는데, 이 마마메아는 90%를 그 두 가지 섬에서 찍었던 거죠. 그 장면들을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그 장소를 멀리서 보는 순간부터 가슴이 뛰는 순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맘마미아의 그 위너 테이크스 잇를 부르면서 그 메릴 스트립이 뛰어 올라갔던 그 계단, 꼭 세트 같잖아요. 혹은 뭐 만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몇백 년 된 계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를 차를 타고 가면 이렇게 딱 섬을 가로질러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스코펠로스라는 섬인데요. 섬을 이렇게 거의 이렇게 종주를 해야 됩니다. 종주를 하면서 이렇게 넘어갔을 때 저기 멀리서 그 계단이 보이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황홀해요. 여기에 있는 요 두 채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작은 예배소, 성당이라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작은데요. 영화 속에서 보면 결혼식이 저기서 벌어지죠. 근데 실제로는 결혼식을 벌일 수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이 무대만 한 것 같아요, 크기가. 근데 저 두 채를 영화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지어준 거예요.
지어준 거고 원래는 여기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성 요한이라는 그리스의 한 성자가 자기 혼자 그 뭐라 그럴까요? 어디에 이렇게 들어가서 혼자 수도를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완전히 떨어진 이 공간 속에 절벽 위에다가 계단을 만들고 여기까지 올라가서 일일이 다 나무를 심고 올라가서 자기만의 어떤 그런 성소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고행을 했던 장소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시 다듬었을 뿐이지 원래 있던 장소라는 거죠. 여기 메릴 스트립이 한 번에 이렇게 딱 올라가서 위너텍스 노래를 부르고 여기서 이렇게 문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까꿍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장소를 메릴 스트립처럼 노래를 그대로 부르고 이렇게 뛰어서 올라가면 심장마비 걸립니다. 이거 올라가는데 이게 젊은 제가 올라가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어쨌건 이 장소를 처음 봤을 때 그때 느꼈던 감동이나 감격이란 건 굉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서 보신 것처럼 메릴 스트립이라는 대배우가 진짜 완전히 그 너무나 즐겁게 노래를 부르죠. 그냥 여담처럼 얘기하면 메릴 스트립한테는 조증이 있고 우울증이 있는데 우울증의 영화들이 있고 조증의 영화들인데 이 영화는 가장 조증인 상태의 메릴 스트립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어쨌건 지금 보신 이 장소인데 이 장소만 지금 이 장면만 그 섬에서 찍지 않았습니다. 섬 말고 내륙 지방에서 찍었는데요. 내륙에 있는 반도가 있어요. 굉장히 가기가 어려운 아까 그 섬을 가더라도 여기는 또 다시 또 굉장히 한 너댓 시간의 어떤 시간을 지불하고 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장소이긴 한데 그곳을 역시 다녀왔으니까 자랑해야죠. 이 장소인데 잘 상상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화에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 앞으로 이렇게 저기 뭐라고 그러죠? 그 배에 탈 수 있는 그 일종의 저반 시설 그 다리 같은 것을 만든 거죠. 무슨 다리라고 그러더라? 어쨌건 그래서 그것을 철거해 버린 상황이 잘 상상은 안 되는데요. 이 장소에서 이제 그 여자들이 전부 다 이 물 속에 다 하나씩 뛰어들이는 마지막 장면을 찍은 거죠. 그때 우연히도 저한테 들려온 노래가 저한테 너무너무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제가 아주 한 뼘 정도는 더 이전보다 지혜로워지는 것 같은 느낌들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영화는 스타워즈입니다. 스타워즈 장면들이야 굉장히 많으실 테니까 직접 보면은요. 스타워즈는 여러 군데에서 찍었지만 가장 많이 찍은 장소가 있다면 튀니지입니다. 아프리카 튀니지인데 튀니지는 제 예상하고 제일 달랐던 여행지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권해드리고 싶고요. 아랍 세계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튀니지는 경찰 국가라서 그런지 안전도도 보장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굉장히 아름다운 그 나라였어요. 어쨌건 스타워즈에 등장했던 외계의 풍경으로 등장했던 튀니지의 모습들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이고요. 이거는 세트예요. 세트라서 스타워즈를 찍는 사람들이 허벌판에다가 사막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그 마을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장면을 찍었는데요. 이 세트가 지금까지 남아서 관광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 장면이요. 그 세트를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찍은 사진이고요. 지금 가운데 서 있는 그 두 개의 이렇게 로켓 같은 거 이게 바로 영화 스타워즈 최초로 나왔던 77년작을 보시게 되면 주인공인 루크가 살았던 집 앞마당에 서 있던 두 개의 저거였습니다. 뭐라고 그러지? 탑. 네, 송신탑. 네, 어쨌건 스타워즈를 보시게 되면 극 중에서 루크가 과연 제다이로 악의 제국에 맞서서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이 소금 사막을 걷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하늘에는 두 개의 태양이 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찍은 장소이고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 하늘이 어딘지 땅이 어딘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애초에는 바다였는데 그것이 땅이 용기를 해서 말라버린 거죠. 그 소금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광대한 소금 사막이 남아 있는 그 지역이고요. 그 다음입니다. 여긴 절 보지 마시고요. 네, 그 뒤에 그 찍은 장소가 영화에서 보면 R2D2라는 캐릭터가 있죠. 캐릭터가 납치되는 장면을 찍었던
심지어는 원래 이름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사람들은 다 여기를 스타워즈 캐년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장면은 1편에서 보면 스타워즈의 그 루크의 집으로 나왔던, 사실은 여기가 호텔이에요. 워낙 뜨거운 사막 지형이고 황야 지형이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인 집은 위에다 이렇게 세우는데 여기서는 땅을 파는 거죠. 파서 밑에다가 저렇게 굴처럼 만들어서 사는 그런 옛 집인데, 그 집을 호텔로 개조한 곳인데 그것을 스타워즈에서 루크의 집으로 썼죠. 그 다음 장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스타워즈를 조금씩 찍었던 장소인데 세트가 아니고 실제 몇백 년 전에 베두인족들이 살았던 지형들이에요. 그래서 전 가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게, 몇백 년 전 사막에서 살았던 그 유목민들이 살았던 그 지형들이 할리우드 사람한테는 가장 이국적인 그 외계 풍경으로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런 역설이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이런 데거든요. 이게 이제 세트처럼 보이지만 세트가 아니고 실제 한 15세기, 16세기까지 사람이 살았던 그런 혈거 부락인 거죠. 네, 이제 캐스터웨이라는 세 번째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찍은 곳은 뭐 피지입니다. 근데 이때 여행이 재밌었던 것은 피지에서 실제로 캐스터웨이를 찍은 장소가 실제로 무인도예요. 모누리키라는 섬인데 저는 그게 섭외가 쉬울 줄 알고 현지에 갔는데 현지에 가보니까 이 섬에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요. 무인도라고 하더라도 그 무인도의 그 소유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근처 섬에 추장이 있습니다. 그 추장분한테 가서 선물 바치고 돈을 바치고 여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바쳐야 되는 돈도 굉장히 많은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갔어요. 그래서 1박 2일을 이 섬에서 무인도에서 저하고 스태프들만 가서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저한테는 잊지 못할 여행이 됐습니다. 그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그 화면을 찍은 이 섬이 바로 그 추장분께서 사시는 섬이고요. 제가 뭔가 이렇게 조공을 바쳤던 그 섬이고요. 요 배를 타고 이렇게 해서 이 섬까지 가면 이게 바로 모누리키 섬인데, 여기 지금 이 장소가 영화에서 보시면 주인공이 시신도 발견하고 삶의 절망을 느껴서 탐 행크스가 자살하려고 했던 그 봉우리였죠. 다음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캐스터웨이라고 써 있죠. 이것은 원래는 여기를 상륙하기는 어렵고 지나가면서 보게 돼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그러면 캐스터웨이 거기야 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캐스터웨이를 쓴 저기다 야자 열매로 캐스터웨이라고 지금 써 놓은 거죠. 네, 이건 이제 제가 직접 저도 거저 먹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나라는 건데요. 보시면 이게 접니다. 이거를 맨발로 여기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컨셉 자체가 똑같이 해보겠다라는 거였고요. 근데 저기서 여기 막판에 요만큼을 남겨두고 요 야자를 제가 못 땄어요. 더 이상 여기를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내려오는데 굉장히 허탈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보시듯이 이걸 만들었어요. 윌슨이죠, 윌슨. 그래서 한국에서 하얀 배구공을 공수해 갔고요. 가서 포스터 컬러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서 피는 아니고요. 손도장을 찍은 다음에 밤을 보냈죠. 그 다음 장면입니다. 이러고 잤다니까요. 4시쯤에 잠이 안 근데 저는 이게 잠이 올까 했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오긴 오더라고요. 네, 그 다음 장면인데 보시면 저도 뭔가를 썼어요. 뭐라고 쓸까 고민하다가 메모리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 자세히 작게 보시면 제가 누워 있습니다. 그날 하루 1박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이 됐는데 해변에서 그냥 신문지 덮고 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춥기도 하고 몸도 꿉꿉하고 거의 하루 종일 굶다시피 했고, 왜냐하면 저는 캐스터웨이 주인공하고 똑같이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몸이 괴로운 거예요. 뭐 칫솔질도 안 하고 그냥 개를 잡아서 먹으려고 했는데 개가 잡히겠습니까? 그런 눈먼 개는 없고, 그래서 거의 쫄쫄 굶다시피 하고 뭐 저녁을 하긴 했지만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서 이렇게 걷는데 또 약간 센치해지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음악을 귀에 꽂고 MP3를 듣고 여기 이 해가 떠오르는 이 모누리키 해변, 무인도잖아요. 여기를 걸어 다니는데 그때 우연히도 저한테 들려온 노래가 저한테 너무너무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물론 제가 가져간 노래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트램블링 블루스타스라는 영국 밴드인데 우리말로는 떨리는 창백한 별이잖아요. 트램블링 블루스타스인데 이 사람들이 부르는 이 노래입니다. 들어보시죠.
I only think what I did was a stupid thing because I did not get what I wanted. Or would it have been no matter what? What if something had happened? 이 노래의 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의문문이에요. 한 문장인가를 제외하고 다 의문문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잘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하는 노래인데 가사도 좋고 노래가 또 굉장히 이렇게 사색적이잖아요. 그런데 모누리키 섬의 해변에 한 새벽 4시 5시에 일출을 보면서 혼자 걷는데 진짜 제목 그대로 I no longer know anything 이란 노래인데 난 진짜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상태가 된 거죠. 근데 그때의 느낌이 굉장히 강렬해서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여행을 다녀오면 항상 느끼는 것이 여행을 갔다 오는 것하고 행복은 관계가 없다는 걸 느껴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행 갔다 오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때로는 여행을 갔다 온다는 경험 자체가 오히려 우리를 행복하지 않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여행은 행복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갔다 오면 이거는 확실한 거다 같다라고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조금은 더 지혜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행을 갔다고 한 어떤 오지 여행을 갔다 온다고 해서 내가 더 행복해질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여행, 나한테 인상적인 여행을 갔다 오고 나면 제가 아주 한 뼘 정도는 더 이전보다 지혜로워지는 것 같은 느낌들을 받게 되는 거죠. 여행을 갔다 올 때마다 제가 굉장히 낭만적으로 떠올리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제 책에서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시를 읽어드리면서 파리에서 뉴욕까지 지금까지 나는 살아오는 내내 기차들과 경주했다. 마드리드에서 스톡홀름까지 그러고는 내 깃돈을 모두 잃어서 이제 남은 것이라곤 파타고니아 내 거대한 슬픔에 어울릴 파타고니아와 남부 대양을 향한 여정품. 나는 길에 있다. 나는 언제나 길에 있었다. 이상으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식기부 콘서트엔 지식의 힘, 나눔의 기쁨 나눌수록 커집니다. 여행은 결과가 목적이 아니고 과정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저의 어떤 삶에도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 여행이 행복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여행 갔다 온 만큼 지혜로워지는 것 같다는 말에 굉장히 공감했어요. 저도 강연을 들으면서 꼭 가보고 싶은 마음이 되게 솟구쳤던 느낌이었습니다.